지금 뭐 주식시장 많이 글로벌하게 많이 빠지고 있죠. 네, 주식시장도 크게 보면 뭐 하나의 좀 이 상품 시장의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는 참 그 주요 원자재 가격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참 재미가 없었는데 올해 1월은 좀 다르다 이렇게 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올해는 또 작년과 다른 이 원자재 시장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건지 한번 특별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 원자재 시장에 대해서 올해 특별하게 전망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석진 원자재 해외투자연구소 소장님이 스튜디오에 나오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명함을 지금 받았는데요. 네. 소장님 계신 곳이 좀 일산이세요. 네. 이 추운 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별 말씀을요. 예. 혹시 또 이제 일산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으신 뭐 특별한 계기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뭐 그쪽에 예, 뭐 그쪽에 연구가 있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집과 가깝다 보니까 네. 그쪽에 일단 사무실을 차리고 뭐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뭐 풍수상 뭐 일산이 원자재를 공부하기에 적합하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원자재 쪽은 뭐 한 5년 이상 했기 때문에 예, 뭐 머니투에도 몇 번 나왔었고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럼 앞으로 이제 뭐 원자재가 궁금하다 그러면 우리 이 소장님을 찾아뵈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 원자재를 알면 글로벌 경제가 보인다라는 책도 냈었고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원자재 쪽에서는 아무래도 좀 맞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그 금이라든가 뭐 예. 구리 네. 이런 것만 제대로 꿰뚫어도 시장 흐름을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기 흐름을 그죠? 그럼요. 그 아무래도 경기 동행성들도 있고요. 선행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같은 경우는 좀 정직합니다. 이 주식 같은 경우는 뭐 경기 선행성 이런 것도 많이 봐야 되고 복잡하죠. 여러 가지 재료들 뭐 수급 이런 거 많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원자재 쪽은 오히려 경기에 오히려 더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정직한 투자를 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원자재가 훨씬 더 단순하고 투자자들한테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워낙 생소하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분들은 금하고 뭐 원유 이 정도만 이제 투자를 하시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뭐 제가 계속해서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커피라든지, 그렇죠. 뭐 은, 뭐 천연가스 이런 것들도 다양한 투자 전략을 세워가지고 하신다면은 이런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증시 약세 기간에 새로운 어떤 대안 투자로서 어떤 투자의 새로운 길을 열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소장님 커피 말씀하시니까 네. 작년에 제가 얼핏 듣기로 커피 가격이 엄청나게 빠졌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 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커피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참고로 커피는 뭐 제가 커피 같은 경우 작년 뭐 한 8월, 9월 달에 장문의 리포트를 써가지고 이제 커피를 사야 될 시기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커피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파운드당 한 300센트 이상까지 올랐던 적이 있었고요. 네. 그러다가 계속해서 이제 밀리면서 와. 공급 과잉이 나타나고 달러 강세 나타나면서 쭉 빠졌죠. 그래서 작년에는 한때 100센트까지, 그러니까 3분의 1까지 3분의 1로 빠졌었죠. 와. 그게 지난 뭐 한 9월, 10월 이때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반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한 130센트, 140센트 그 사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커피 같은 경우는 점점 많이 마시고 있잖아요. 근데 콜라라든지 담배 같은 기호식품 같은 경우는 연령대가 낮고 아니면은 나이가 먹을수록 소비를 줄이는 제품이다. 맞아요. 반면에 커피는 오히려 나이가 먹을수록 더 많이 먹잖아요. 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런 또 측면에서 그렇죠. 그 전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된다고 봤을 때는 네. 커피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수요가 계속 뒷받침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을 때 투자하기 좋은 적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 안성기 씨가 젊어서 커피 광고했으면 별로 효과가 없었을 거예요. 그죠? 나이가 좀 많이 들었으니까 커피 광고가 더 맛있게 근데 보이는 이제 것 커피 같습니다. 같은 경우도 이제 한국 수요 갖고는 택도 없고요. 없죠. 한국은 결국에는 중국입니다. 커피도 중국이 아직 커피를 안 마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큰일 뭐 났네요. 한국은 1인당 1년에 한 300잔 정도 마신다라고 보면은 중국은 1인당 10잔도 안 마십니다. 홍차를 마시잖아요. 티를. 그래서 티를 마시죠. 여러 가지 뭐, 네. 뭐 녹차, 뭐 그렇죠. 홍차. 근데 중국이 이제 앞으로 커피를 마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50잔, 100잔만 돼도 엄청납니다. 네.
소장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한 2시간짜리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이 상품 시장에 대한 얘기도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근데 오늘은 시간의 네. 제약 때문에 자, 설이 지났습니다. 1월도 끝나고 네. 2월 시작인데 1월 달 이 주요 원자재 시장의 어떤 그 가격 흐름은 작년과는 좀 많이 다른 양상을 보였다고요. 일단 그거부터 한번 귀가 솔깃한데 한번 전해 주시죠. 지난해 내내 떠들었던 게 선진 증시의 압도적인 강세, 그리고 신흥 증시 및 원자재의 약세.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1월만 아직 지났을 뿐이지만은 사뭇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 증시도 안 좋고 신흥 증시도 안 좋고 좋아. 반면에 상품 시장은 괜찮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보이고 있죠. 선진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해 한 50% 이상 오른 니케이 지수가 올해 들어가지고 한 달 동안에 약 10% 이상 지금 빠지고 있고요. 네. 뭐 미국 증시도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뭐 한 7%, 8%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신흥 증시는 괜찮은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신흥 증시도 지금 연초 대비 가지고 한 7%, 8%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어요. 뭐 조금 전에도 계속 그 말씀하셨지만은 증시 약세의 원인 당연히 테이퍼링이겠죠. 양적 완화 규모가 축소되는 그 과정에서 신흥국에 투자된 이 선진 자본들 자본이 이런 것도 다시 유출되면서 통화 약세로 나타나고 그게 거기다가 이제 중국의 이제 제조업 지수가 나쁘게 나오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어저께 나쁘게 나오지 안 좋고.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경기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주식시장에서는 이렇게 악재로 반영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경제가 아주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선진 증시는 쭉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굳이 경제가 안 좋아서 주가가 올라간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어떤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충만했던 그런 시기가 지나면서 다시 이제 후퇴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좀 조정받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너무 성장이 나쁘게 진행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우려가 증시 약세로 연결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테이퍼링에 대한 너무 큰 기대감들이 좀 실망감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들 거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반면에 이제 원자재 시장 쪽은 지난 그 2, 3년 동안의 양적 완화에 대한 그 어떤 뭐랄까요?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직한 시장이기 때문에 경제가 좋아지는 거에 더 민감한 거죠. 근데 경제는 별로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신흥국. 뭐 중국도 그렇고 브릭스 전체가 다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안 좋았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좋지 않았던 거죠. 근데 올해 들어서는 지난해까지의 어떤 그런 악재가 다 반영되면서 오히려 양적 완화의 이슈에서 성장 이슈로 바뀐다고 한다면은 향후에 올해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원자재 쪽은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같은 경우에 보면은 가장 좋았던 게 원자재 지수잖아요. 원자재 지수가 플러스로 돌았고요. 네. 금도 그렇고 그다음에 달러 강세가 보통 원자재에 안 좋은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달러 강세가 기본적으로 그 어떤 위험자산 후퇴 현상으로 나타나면서 금에 대한 선호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야. 원자재 전적으로 이제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네. 1월 주요 자산 상승률. 네. 금이 1등이에요. 그렇습니다. 와. 지금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부각되고 있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일반적으로는 달러가 강세로 갈 때는 그러니까요. 금이 안 좋은데 그렇죠. 그거는 경제가 좋아지면서 달러가 강세로 갈 때 얘기지. 지금처럼 그런 어떤 통화 위기, 뭐 이런 신흥국 위기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에 안전자산으로서. 그 달러 강세라고 한다면은 안전자산으로서 금도 올라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1월만 놓고 보면은 작년과는 좀 많은 차이점을 보인다. 그렇죠. 저도 1월 달에 니케이 지수가 저렇게 많이 빠진지는 지금 알았네요, 보니까. 근데 오늘도 니케이 지수가 3% 네, 급락을 하더라고요. 니케이 지수는 거의 제가 한 5년, 10년 동안 지켜봤는데요. 거의 엔화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엔화가 네. 약세로 반대로. 가면은 네. 주가가 올라가고, 엔화가 강세로 가면은 거의 주가가 빠지는데, 최근에도 보면 보십시오. 엔화가 뭐 한 105엔대에서 지금 101엔대까지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엔화가 강세로 가기 때문에 뭐 주가는 뭐 거의 빠지는 거죠. 그 올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테이퍼링, 네. 양적 완화 이 자산 매입 규모가 이제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추세적으로 진행될 것 같다. 네. 이게 지금 대세인데
자, 이것 때문에 지금 증시도 많이 지금 이제 충격을 받는 것 같고. 네. 그 여파로 이제 금값도 영향을 받는데. 그렇죠. 이 관계를, 네. 이게 워낙 양적 완화가 지금 네. 이제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테이퍼링이. 네. 이 관계를 한번 좀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은.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참 고마우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양적 완화라는 정책이 네. 금에 좋은 거냐, 아니면 주식에 좋은 거냐. 주식에 좋은 거냐. 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네. 사실은 둘 다에 좋습니다. 아. 문제는 뭐냐면은요, 양적 완화 정책이라는 것이 두 가지 작용을 합니다. 긍정적인 작용과 부정적인 작용. 긍정적인 작용을 할 때는 주가에 좋고요. 네. 부정적인 작용을 할 때는 금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가 처음에 나올 때만 하더라도요, 긍정적인 작용에 대한 기대감하고 부정적인 작용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높았습니다. 아. 그래서 이때는 주식도 오르고 금도 올랐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그냥. 금도 오르고 금이 엄청 주가도 올랐죠. 오르고 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주가가 오르냐면은 기본적으로 양적 완화의 긍정적인 작용이라는 게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을 통해서 시장에 돈을 뿌리는 거잖아요. 네. 시장에 돈을 뿌리면 당연히 기업 투자가 촉진되고 그렇죠. 소비가 증가하고 경제 성장이 진행되는 거죠. 당연히 주가도 오릅니다. 이러한 선순환 효과에 따라 기대가 이제 그 주가 상승으로 가는 거고요. 반대로 부작용은 뭐가 있습니까? 양적 완화의 부작용. 물가 상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플레이션. 당연히 돈이 풀리는 거니까요. 따라서 이런 기대감도 들어가면서 금값도 1,000달러, 1,500달러, 1,900달러까지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양적 완화라는 그 하나의 정책에 대한 두 가지 라이벌의 줄다리기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벌어졌던 거고요. 그 이후에 2012년 넘어가면서부터는 결국에는 누가 이겼습니까? 아. 주식이 이겼죠. 지금 차트에서도 나오고 있겠지만은 금은 2011년 말부터 해서 꺾이기 시작해서 꺾였어요. 네. 작년 같은 경우는 무지막지하게 빠졌죠. 한 30%가까이 빠졌습니다. 아. 반대로 주가는 그때도 2013년부터 계속 올라갔습니다. 아. 뭐냐 도대체 이게. 뭐냐? 결국에는 두 라이벌의 이 결투에서의 그 승부의 추는 중앙은행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어떤 이런 통화 정책을 쓰고 돈을 뿌리고 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주가 쪽으로는 이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던 거고요. 네. 반대로 이 금은 어떤 지원군, 우군이 없던 거죠. 그렇죠. 당연히 작년부터는 계속해서 빠지는 그런 네. 결과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장님, 예. 저 시황하기상 네. 나머지 이제 유가나 네. 기타 다른 이제 주요 원자재 가격은 네.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또 한번 부를게요. 워낙 이제 듣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근데 이번 시간에는 예. 금만 좀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아, 게 예. 이 시간이 짧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새해 초니까 좀 네. 너그러 이해해 아, 주시고. 별 말씀을요. 예. 자, 금값이 그러면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계속 이제 쭉 추세를 또 이제 틀어서 오를 것이냐. 네. 이것도 상당히 지금 저 관심이거든요. 네. 우리 소장님은 지금 어떻게 그 예상을 좀 하고 계십니까? 바닥은 쳤습니다. 아, 바닥은 1,200달러 선에서 쳤다고 보고 쳤다. 있어요. 예. 아.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인데 많이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왜요? 기본적으로 이 중앙은행의 힘이 완전히 없어졌는가, 중앙은행이 몰락했는가, 그렇죠. 그렇지 않거든요. 언제든지 다시 또 중앙은행이 또 개입하든지 이런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금 측면에서는 그동안의 악재들이 해소된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이게 다시 호재로 바뀐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리테일 시장에서의 금 ETF가 규모가 많이 감소했는데 네. 다시 이게 확 증가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달러가 강세였던 것들이 갑자기 또 약세로 돌아선다든지 이런 것들은 금에 대해서는 호재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게 갑자기 바뀌지는 않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그렇죠. 지금은 오히려 안전자산 선언상에 의해서 금값은 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온수당 한 1,300달러, 1,350달러 정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처럼 막 1,600, 1,700 이렇게 막 올라가기에는 아직은 너무 이르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야 됩니다. 아, 역시. 예,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달러가 약세로 가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인플레 했지, 필요하죠. 달러 했지. 그렇죠. 수요가 막 덤벼들 그렇죠. 때 이제. 근데 그거는 이제 환경 자체가 지금처럼 이런 어떤 중앙은행 플레이에서 다른 이제 다시 또 이제 다른 이슈 경기라든가 그렇죠. 성장이라든가 신흥국 이런 성장이라든지 다른 이슈로 또 바뀌어야 됩니다. 네. 예. 중국이나 인도에서 한때 금을 막 사재기 네. 하더라. 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최근
그 나라, 그 동네 동향은 어때요?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금을 사들이고 있어요. 인도 같은 경우는 금을 좋아하긴 하는데 워낙 루피아가 약세로 하다 보니까 금 수요가 좀 정체되어 있는 건 사실인데요. 네. 이 금은 리테일 수요가 탄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급락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금값을 올리는 요인은 리테일 요인보다는 오히려 투자 요인이 더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 수요가 늘었다, 뭐 인도 수요가 늘었다 이런 것들은 바닥은 지켜지겠구나. 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과 달리 움직이는 네, 새 원자재 가격 동향에 대해서 네, 원자재 해외투자연구소의 이석진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네, 꼭 제가 다시 한번 모실게요. 네, 꼭 나와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